여러분들한테 요 개념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은 요 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가 지문이랑 나 지문 요 두 개가 지금 현대 시거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 두 개 지문을 읽고 25번 문제 있죠. 25번 문제. 요거 하나만 좀 풀어볼 겁니다. 근데 25번은 나만 읽어도 풀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가도 같이 읽어봐. 됐죠? 자, 그래서 가나 지문을 읽고 25번만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보세요. 가나 지문 읽고 25번만 풀어보세요. 자, 해보세요. 일단은 요 지문을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할 거냐면 우리 한국 문학의 전체적인 흐름을 그냥 간략하게 오늘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거를요 어떤 이제 문학을 하게 된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있고 굳이 몰라도 된다라고 하면서 안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도 있어. 근데 어찌됐건 간에 고등교육 과정 안에서 1900년대, 그러니까 한 1800년대 후반이죠. 그때부터가 이제 우리 현대문학이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어떤 전체적인 문학의 흐름대로 교과서가 짜여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짜여 있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을 때 훨씬 더 다양한 문학 작품을 좀 혹 깊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굳이 이 시대를 막 나눠서 설명은 안 해주다 하더라도 각 시대에서 대표적인 작품을 여러분들은 선생님의 취향에 맞게 무조건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씩은 고를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읽게끔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 일단은 시기를 이거는 원래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 아니고 내가 그냥 적당히 뭉뚱그려서 나눈 거야. 원래는 더 상세하게 나눠져 있지만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우리 현대문학을 1900년대 초로 보자면 요때는 일제강점기 때죠. 자, 그래서 요 일제강점기 시기에는 주로 어떤 종류의 문학이 좀 많이 나왔느냐를 쌤이 좀 설명을 할 건데 사실은 요 일제강점기도요 더 상세하게 나누면 거의 한 2개, 3개로 또 더 나눠져요. 왜냐면 그 시기가 워낙 길다 보니까 요 그 일제의 정책에 따라서 문학 작품의 양상이나 이런 게 좀 달라지거든요. 그 외에 우리 역사 시간에도 보면은 일제의 정책에서 처음에는 이제 막 좀 이렇게 그
잘 대해주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문화 통치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민족 말살 정책으로 넘어갔다가 정책이 바뀌잖아, 맞죠? 그래서 그 시기마다 문학 작품의 형식도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냥 하나로 묶어서 퉁친다면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어찌됐건 간에 당시의 문학 작품은 이 일제의 폭력으로 인해서 생겨난 어떤 문학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많죠.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들이 가족 공동체의 붕괴 또는 해체입니다. 요게 좀 많이 드러나요. 그 이제 현기영이 고양이라는 작품에서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일제가 우리를 수탈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뭡니까? 일단은 회사를 먼저 세웠죠. 회사를 세워서 동양척시 주식회사를 세워서 무슨 사업을 진행합니까? 뭐야? 내가 그걸 모를 것 같아.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을 쭉 실시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일단 토지조사를 다 해. 근데 이게 좀 신분이 높은 양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왕한테 땅을 받았으니까 그게 문서가 다 있어. 근데 일반 그 평민들 입장에서는 집에 사는데 문서가 있냐고. 그냥 그 땅이 비어 있어서 거기 집 짓고 산 거야. 내 땅이라고 하는 증서가 따로 없거든. 그럼 그런 사람들 전부 뭐야? 이거 주인 없는 땅 해가지고 다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다시 찾아갑니다. 여기 이제 우리 땅인데 너네 왜 살고 있어? 너네 이제 앞으로 우리한테 월세네. 라고 하면서 이제 왜 농사 지으면 이제 농사의 몇 %씩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지니까 중간에 마름이라고 하는 이제 관리 계급을 둬가지고 땅을 관리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왜 마름이 진짜 고약한 사람으로 많이 이제 문학 작품에서 묘사가 되거든요. 본봄에서 나오는 건 양반이야, 양반. 그것보다 훨씬 더 고약했단 말이야, 사람들이. 자, 그래서 어찌됐건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탈이 너무 심해져. 농사를 1년 동안 지어도 전체 100% 중에 한 30%는 저기 동척에서 가져가. 30%는 저기 마름이 가져가. 남은 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난이 끊이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들 이사 가버립니다. 원래 살던 고향을 버리고. 그래서 저기 만주, 간도 이런 데로 떠나버리는 거야. 근데 떠나가 버리면 거기 가봐봐. 거기 가면 뭐가 있니? 없어요. 다시 새로 농사 지어야 되잖아. 근데 농민들은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부터 농사 짓기 시작하면 수확은 언제 해? 1년 뒤에 한단 말이야. 1년 뒤는 아니죠. 한 6, 7개월 뒤에 한단 말이야. 그럼 그동안 뭐 먹고 사냐고. 완전 그냥 땅 파먹고 사는 거야. 계속 가난해지는 거거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뭉쳐서 살면 뭐야? 다 죽는 거야. 뭐 해야 돼? 가족끼리 뿔뿔이 흩어져야 돼.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집안에 좀 똑똑한 사람 있어. 그럼 어디로 보내? 저기 도시로 보내서 공부시켜야 되는 거야. 누구는 저기 가서 일하고 어디 공장 보내고. 그게 이제 일제가 징병 부르면 징병 끌려가고, 징용 부르면 징용 끌려가고, 위안부 끌려가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가족이 온전한 원래 이제 이 농경 사회에서 구축하고 있었던 그 대가족의 사회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가족 공동체의 붕괴로 인한 어떤 이제 이 현실과의 괴리,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상실감, 이런 것들이 이제 문학 작품에 좀 많이 드러나요. 그 다음에 이 가족 공동체의 붕괴와 함께 더불어서 고향 상실의 어떤 이미지가 좀 많이 드러납니다. 요거는 백석의 시에서 좀 많이 드러나요. 자, 그래서 이 고향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거, 어찌됐건 고향을 떠나버렸다는 거거든. 그래서 저 멀리 떠나버리고 나면 항상 뭐가 남아요? 그리운 것들이 남아. 그렇죠. 그래서 이 고향이라고 하는 곳은 원래 이제 나에게 있어서 뭔가 안정과 위로를 줘야 되는 공간인데 그곳을 내가 가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곳에 대한 어떤 그리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그런 고향 상실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드러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올라가면은 가장 이제 배우게 될 가능성이 높은 작품 중에 어떤 작품이 있냐면 뭐야? 소설가 구보시의 1일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설가 구보시의 이야기인데, 이제 이 구보시가 소설가니까 그때 당시엔 지식인이었겠죠. 내용은 진짜 별거 없어. 뭐냐면 그냥 집 밖에 나와요. 그냥 서울 한 바퀴를 돌아다닙니다. 다시 집에 들어와요. 내용은 그게 끝이야.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이 혼자서 머릿속에서 5만 가지 생각을 다 해. 일단 MBTI는 NF야. 머릿속에 생각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생각의 흐름들을 그냥 소설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의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요,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이 보입니다. 저 사람은 삶에 대한 의지가 없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생각하는 중에 한 며칠 전에 그 소개팅만 하고 뭐 이렇게 여자 얘기 막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랑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라나 막 이러면서 그냥 진짜 아무 의욕이 없어요. 그런 의욕 없는 사람이 그냥 하루를 보여주거든요. 그럼 그거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뭔데? 그때 당시에 어머니 안 적었구나. 이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원래 지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우리가 개화가 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제 지식, 서양의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거든. 근데 이 서양의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데 우리의 삶이 더 한 단계 나아지는 걸 목표로 하는 거거든. 지식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어떤 불행한 또는 미개한 삶을 이제 일깨워주는 또는 이제 우리가 현재 이 불행한 상황에 놓였을 때 이거를 이제 좀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것이 이제 지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지식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어 없거든. 왜? 너무 일제 탄압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지식인들이 뭐로 빠지게 되냐면 이제 회의주의자로 빠지게 돼요. 무기력감을 많이 느낀단 말이야. 그래서 문학 작품에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요. 그 이상 시인의 날개라고 하는 소설이 있거든요. 그 날개라고 하는 소설에서도 보면 굉장히 무기력한 이제 이 지식인의 모습이 좀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제강점기 문학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일제강점기 시기를 지나고 나면은 이제 원래는 그 중간에 이제 그 해방 이후, 해방 직후인데 아직 전쟁은 일어나기 전에 그 좀 애매모호한 시기가 있어요. 이제 미군정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 시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 시기는 그냥 뛰어넘고 1950년대 한 1950, 60년대를 기준으로 삼으면 그냥 요 중간에 끼어있는 시기는 그냥 여기에 넣는다고 그냥 퉁쳐. 원래는 따로지만 이게 이제 퉁치면은 1950, 60년대 일단 기본적으로 당시에 이념 갈등이 너무 심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념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은 전쟁까지 벌어지게 된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 이념 갈등을 모티브로 한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대표적인 소설이 뭐냐면 유능길의 장마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장마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어린아이인 서술자가 나와요. 이 어린아이인 서술자가 우연한 계기로 한 집에서 외할머니랑 친할머니랑 같이 살게 돼요. 근데 친할머니는 고향이 남한 쪽이야. 근데 외할머니는 고향이 북한 쪽이야. 근데 나는 친삼촌도 있고 외삼촌도 있거든. 그러면 6.25 전쟁이 나면은 친삼촌이랑 외삼촌이 서로 적군이 돼서 싸워야 되는 거야. 실제로 이제 전쟁을 하다가 외삼촌이 죽은 상태로 유해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 외할머니가 친삼촌을 같은 집안에서 죽일 듯이 미워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한 집안 안에서도 그러한 이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삶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내용을 이제 한 가정의 이야기로 담은 거거든. 그래서 그런 이념 갈등이 나오는 이제 소설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있었다 보니까 뭐도 심했냐면요. 당시에 나라가 완전 쑥대밭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가난한 생활을 벗어날 수 없는 어떤 비참한 현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주로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그 이범석의 오발탄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오발탄은 이제 우리가 오발탄은 잘못 쏜 총탄이잖아. 맞죠? 이 잘못 쏜 총탄은 총을 쏘는 사람 입장에서는 쓸모가 있어 없어? 없거든. 그러니까 이 우리 가족이 마치 잘못 쏜 오발탄 같은 존재인 것 같은 거야. 이 세상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래서 이 끝없는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제 가족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게 좀 드러납니다. 이 첫째 아들은 이가 너무 아픈데 이 병원을 갈 수가 없는 거야. 돈이 없어서. 계속 치통을 앓고 살아요. 이 둘째 아들은 돈을 벌려고 하는데 어떻게든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실이 없는 거야. 그래서 범죄를 계획하는, 이제 나쁜 짓을 해서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인물로 나오고요. 셋째 딸이 있는데 딸은 이제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좀 이제 나와 있는 소설이 이제 오발탄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워낙에 그런 것들이 규범화가 안 되어 있던 시절이야. 그래서 규범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게 완전 그냥 백지 상태거든. 왜냐면 일제는 이제 막 끝났어.
그러고 나서 나라 세웠더니 나라 세우자마자 전쟁이 나가지고 온 나라가 쑥대밭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올바른 무언가를 제시해주는 것들이 없었거든. 그래서 무언가 이렇게 뚜렷한 어떤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던 시절이 아니다 보니까 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 시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드러납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상.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중학교 때 혹시 천재밥 교과서 썼던 학생들 그 꺼삐딴니 소설 기억납니까? 혹시 그 꺼삐딴니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은 너네 읽었잖아. 모르는 척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기억나요? 주인공 이름 뭐야? 의사 뭐? 이인국 씨 맞죠? 이 이인국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있는데 이 이인국이라고 하는 인물이 일본이 점령하고 있을 때는 친일을 했다가 또 이제 소련이 들어오니까 소련 편에 붙었다가 이제 미군정 시기가 되니까 또 미군한테 붙었다가 막 이랬다 저랬다 여기저기 붙어가지고 처세를 부리는 그런 인물이 좀 나오잖아.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최만식의 그 미스터방 읽었잖아. 미스터방이라고 하는 소설에서도 보면 왜 그런 인물들 나오죠. 백주사도 보면은 왜 이 일제강점기 때 친일 행위하다가 이 마을 사람들 두드려 맞는데 내가 이 마을 사람들이 복수해야겠다 하면서 막 찾아가고 그 다음에 미스터방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구두 닦기 하던 완전 이제 하층민이었는데 영어 조금 할 줄 안다는 이유로 이제 이 미군 소위랑 친해져가지고 내가 마치 미군 소위인 양 떵떵거리면서 다닌단 말이야. 이 완전 혼란스러운 시대거든. 그때가 이제 요 전후라고 볼 수 있겠지. 맞죠? 자,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좀 많이 드러나고요.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이 자유라고 하는 가치, 자유에 대한 갈망이요 매우 높아지는 시기였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제를 겪고 이제서야 해방이 돼서 자유를 누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나라도 세우고 대통령도 뽑고 다 했는데 대통령이 물러나 안 물러나 가야 되는데 2번, 3번, 4번 자꾸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뭘 했습니까? 헌법을 바꾸려고 했죠. 거기에서 이제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어떤 혁명이 일어났어요?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4.19의 정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그토록 염원했던 이 자유를 지켜야 된다. 자유수호 이런 어떤 개념들이 좀 강했죠.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한 갈망이 그냥 단순히 정치적 자유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개인의 자유이기도 했어. 왜냐하면 너무 억압된 것들이 많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자유에 대한 갈망에서 정치적으로는 김수영의 시를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는데 이제 이 4.19의 정신, 뭐 신동엽이나 김수영 이런 작가들, 시인들에게서 많이 나오고요. 소설 중에서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소설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절대 안 배울 소설인데 자유부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어요. 굉장히 무슨 그 에로 영화 제목 같죠. 이 자유부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까지 막 선정적인 내용이 있는 소설은 아니거든요. 그냥 한쪽 그 대학 교수네 집이야. 이게 와이프인데 가정주부로 살다가 이제 살다 보니까 삶의 형편이 좀 나아지고 하니까 취미나 이런 것들이 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냥 나가서 이제 쇼핑도 좀 하고. 쇼핑도 좀 하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랑 이제 커뮤니티도 좀 생기고. 그래서 막 교육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이제 치맛바람이라는 말이거든. 그 동네 아줌마들 치맛바람 심하다라고 할 때 치맛바람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 근데 치맛바람 이런 것들도 막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춤바람이 난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춤을 추러 다니는 거야. 근데 진짜 춤만 추고 왔거든. 근데 그게 그때 당시 금서로 지정됐어요. 사회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그만큼 억압이 심하던 시대였던 거야. 여전히. 그러니까 이런 자유에 대한 갈망이나 이런 것들이 문학 작품으로 많이 드러나요. 자, 그러다가 이 자유에 대한 갈망이 이제 7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뭐로 이제 되냐면 7, 80년대. 자, 7, 8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60년대 중반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은 하야를 하게 됩니다. 맞죠? 60년대 초반에 하게 되죠. 하야를 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다시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았어. 윤보선 대통령이 취임이 됐는데 채 1년도 가지 못해서 이제 박정희가 군사정변을 통해서 이제 정권을 잡게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60년대 중반부터 다시 또 군사 독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독재가 시작되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60년대 이후에 70년대부터는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유신헌법이 시작됩니다. 기억납니까? 이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건 결국 또 헌법을 마음대로 고쳐가지고 통치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 맞죠? 그래서 뭐 긴급조치 뭐 몇 호 막 해가지고 하잖아. 배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7, 80년대에는 여러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이 자유에 대한 갈망이 이제 뭘로 이어지는 거야?
민주화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당시에 이 자유에 대한 갈망이 이 민주화 정신으로 옮겨가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 국가의 어떤 결정권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주권자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끔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 민주화 정신을 가지고 이제 발표했던 작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죠. 대표적인 소설이 이제 이거는 시가 많습니다. 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뭐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가 뭐냐면 이제 그 화자가 영화관에 영화 보러 가는 거야. 그때는 영화를 틀면 영화 시작하기 전에 항상 애국가가 나왔거든. 근데 애국가 장면 중에 뭐가 있냐면 새들이 이렇게 쫙 날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피폐한 현실에 새들도 세상을 떠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이제 내용을 담은 거야. 이게 당시에 이제 상황이 너무 이제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담겨 있는 이제 시대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시대 때 중요한 게 바로 산업화입니다. 산업화, 그 다음에 기계화 이런 것들. 산업화나 기계화로 인한 통증은요, 우리나라만 겪은 건 아닙니다. 전 세계가 겪은 거야. 유럽 사회도 이미 겪었고 미국도 이미 겪었던 것들이야. 그런데 이 산업화와 기계화가 일단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정신이 뭐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면은 이 시대 때는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이성을 중시했기 때문에 무엇이 많이 무시당했을까요? 인간으로서 느끼는 어떤 개인적인 감정, 이런 것들, 사랑, 연민, 뭐 이런 것들이 다 무시당하던 시절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다 배제당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던 시절이었거든. 그래서 왜 서양에서도 요 이제 산업화가 한참 이제 좀 많이 진행되었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걸 굉장히 좀 꺼려하고, 왜냐면 그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감정을 억누르고 항상 이제 차갑게 다니는 어떤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많이 그림 같은 데 보면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왜 그때 시절에 나왔던 대표적인 그림이 바로 뭉크의 절규입니다. 뭉크의 절규 보면 막 이러고 있잖아, 맞지?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요 시대 때 살고 있던 현대인의 불안한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드러나는 작품이거든. 그래서 뭉크의 또 다른 작품 중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그냥 런던에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길에서 지나가는 그림인데 사람들 얼굴 보면 진짜 무슨 그냥 저승사자 마냥 표정이 다 없어. 표정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런던 거리를 이렇게 정장 입고 걸어다니는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딱 그때 당시 어떤 상업화 시대의 어떤 이성을 중시하는 개인의 감정을 무시하는 그때의 사회의 어떤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하다 보니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문학 작품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 무시당하는 또는 당시에는 이제 이 산업화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공장지대에서 노동 착취가 많이 일어났었어요. 자, 그래서 이 노동 착취가 많이 일어나서 당시에 인간적인 어떤 그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시가 있었죠. 그 천재 노미숙 교과서 썼던 학교들은 여러분들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가난한 사람 노래라고 하는 시가 있었습니다. 신경림 시인의. 거기 보면 이제 왜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뭐 이런 구절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이 공장지대에서 하루에 16시간, 18시간씩 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한 상태로 놓여있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 노동자에 대한 이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인간적인 감정마저 다 무시당하는 그런 이제 사람의 어떤 개인의 모습들이 좀 많이 드러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사회 제도 때문에 소외된 이제 인물들이 좀 많이 드러납니다. 이 대표적인 작품으로 그 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주인공인 권 씨가 원래는 출판사 직원이었어.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지식인이었지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그냥 내가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국가가 강제로 사업을 벌이면서 거기를 그냥 다 철거해버려요. 그냥. 근데 요즘 같으면 그런 사업 벌이면 어떻게 합니까? 보상을 다 해주잖아. 근데 그때는 그런 걸 해주던 시절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뭐야, 내가 이때까지 전 재산을 모아서 한 게 그냥 다 백지가 된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나랑 같이 투자했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시위를 한 거예요. 우리들의 권리를 돌려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시위를 하다가 결국은 잡혀가. 그래서 전과자가 돼버립니다. 전과자가 돼가지고 나오니까 아무 데서도 일자리에서 받아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일용직 노동자로서 그냥 계속 살아가면서 이제 가난하게 살아가는 어떤 인물이 나와요. 이 인물이 이제 이 서술자인 초등학교 선생님이 서술자의 집에 새빵살이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거든. 이제 아내가 아파가지고 이제 임신을 한 상태인데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가 탯줄을 목에 감고 있는 거야. 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이 안 되는 거야. 의사도 돈 안 주면 수술 안 해준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서술자인 나도 이제 권 씨가 가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했더니 오씨 못 갚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안 빌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내는 계속 죽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이 권 씨가 그 집에 칼 들고 강도로 들어가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뭐냐면 요 이제 사회에서 이제 소외된 인물이거든. 자, 그래서 이러한 인물들이 주로 이제 많이 나와요, 문학 작품에. 그럼 이러한 인물들이 문학 작품에 나옴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는 걸까?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 그건 아니잖아. 맞지? 여러분들이 뭐 집이 부서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 맞죠? 철거민이 되고 뭐 그런 건 아니란 말이야.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소수였다고. 소수민이란 말이야. 맞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느끼게 하는 건데? 반성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옳아? 라고 물어보는 거야. 세상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혹시 살면서 생각해봤어? 우리 살면서 생각 안 한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 맞죠? 그러니까 이러한 작품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이러한 사람들이,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러한 사람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 감정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면서 이제 현실을 반성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옳게 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반성의 감정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7, 8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 중에 이런 작품들이 되게 많습니다. 또 대표적인 작품이 뭐가 있냐면 그 조세희 작가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요즘 뭐 이렇게 밈이나 드립으로도 뭐 나비 효과가 일어나면 뭐 누가 쏘아 올린 공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 맞지? 그게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고 하는 그 소설 제목에서 비롯된 거거든. 그 제목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어요, 성인 중에. 그러니까 인문계를 나왔다 하면은 내용은 몰라도 제목은 다 알아. 드립으로만 써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철거민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반성하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한다. 요게 이제 방금 내가 얘기했던 요 내용이 이번에 사직여고 그 서술형 시험이기도 했어요. 자, 다음 90년대 이후는요, 이제 개인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화된 서정이 자리 잡아요. 그러니까 민주화는 개인화된 서정이야? 아니야. 우리 모두가 이뤄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80년대가 지나고 나서 90년대로 오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군인이 집권하지도 않고 문민정부가 들어왔죠. 그러면서 이제 군인이 더 이상 이제 집권하지도 않고 민주화 끝났어. 산업화로 인해서 노동착취 이런 거 이제 노동인권 다 됐어. 해결됐어. 그럼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해결해야 될 게 있어, 없어? 이제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로 넘어가는 거야? 개인화, 파편화로 넘어가는 거야.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이거고 저 사람이 원하는 건 저거고 엄청 다양해져. 그래서 각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가슴 속의 무언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제 이 90년대 문학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90년대 이후. 그래서 뭐가 이제 주로 많이 등장하게 되냐면 이제 여성 서사가 많이 등장하게 되죠. 서서가 아니고 그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그 한강 작가가 이제 저기 뭐냐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작품이 나온 게 이제 1990년대 중후반입니다. 그때가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한강 작가의 완전 최전성기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 날선 문장들이 많았던 시절이었거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여성 서사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때까지는 이제 사실은 차별이라고 하는 건 예전부터 있어 왔단 말이야.
근데 그 차별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없어. 왜냐면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사회적으로 이루어야 될 게 너무 많았거든. 근데 이제 다 해결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로 넘어가는 거야? 당시 이제 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또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한 번씩 다 들어봤을 텐데 이 말이 대중화돼서 쓰인 시점은 한 2010년대 중후반이었어요. 한 2016년 요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건 이때부터 이미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문학과 예술 사이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성 서사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좀 이렇게 뭔가 누구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 어떤 자신의 어떤 문제들을 당차게 해결해 나가는 어떤 이제 한 개인의 어떤 서사라든지 또는 알게 모르게 어떤 사회의 시선의 폭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어떤 이제 비참한 인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날것의 표현,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여성의 입으로는 뭔가 하기 좀 민망했을 법한 그런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표현되는 어떤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드러났다.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실험적인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때까지 살면서 보지 못했던. 자, 그러고 나서 보통 이제 교육과정에서 여기까지 끝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쌤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90년대도 벌써 30년이나 지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요즘의 흐름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들도 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한 2010년대 이후에는 주로 이제 뭐가 자리 잡았냐면 여러분들 이 SF가 좀 자리 잡았습니다. SF 소설이 내가 이걸 왜 하냐면 여러분들 그 2학년 문학교과서를 내가 출판사별로 봤는데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한 작품씩은 다 넣어놨더라고. 최근 문학 작품으로 해가지고. 근데 학교 선생님이 최근 문학 작품을 잘 안 다뤄. 왜냐면 학교 선생님도 안 읽어본 작품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어떤 교육 방향으로 이제 잡고 해야 될지도 사실 잘 몰라가지고 안 하는 선생님들도 좀 종종 있기는 한데, 어찌됐건 간에 요 SF 소설 여러분들 그 저기 뭐냐 관내군실 다 해봤잖아, 맞지? 관내군실이 대표적인 이제 요 SF 소설이잖아. 근데 잘 보세요. SF라고 하는 건 항상 배경은 언제야? 미래거든. 배경은 미래인데요. 생각해보면 그 미래의 시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 자체는 무엇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 현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관내군실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누구 얘기야? 엄마 얘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안 달라진다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읽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한 몇 주 전? 한두 달 전에 숙제로 나갔던 그 모의고사 지문 중에 SF의 영화적 그 역할, SF 영화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는 비문학 지문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 SF가 우리의 어떤 미래의 어떤 이정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SF는 우리의 유토피아가 나타난 것이다. 해가지고 막 비평가들의 의견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비문학 지문이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 SF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의 역할은요, 시점은 미래로 잡고 있지만 결국은 무엇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어떤 현재의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써봤던 그 교과서 중에는 뭐가 있냐면, 교과서의 작품에 뭐가 있냐면 브로콜리 펀치라고 하는 소설이 있거든요. 그 소설은 내가 교과서에 담기기 전에 그 서점에서 한번 먼저 읽어봤던 소설이야.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참신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권투 선수야. 권투 선수인데 권투 선수 글러브가 이렇게 생겼잖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권투 선수 손이 브로콜리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브로콜리 모양이 권투 선수 글러브랑 되게 비슷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치기 위해서 병원을 다니고 이제 원인을 찾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에 담겨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이 현대인의 각각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이랑 우울 이런 것들 때문이거든. 그래서 마음의 병인 거야 결국은. 그래서 어떤 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짜여 있어요. 또 이제 이번에 2학년 문학 교과서에 들어가 있던 작품 중에 또 그 우리 관내문실 썼던 작가가 썼던 작품 중에 제일 유명한 작품이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거든. 그건 아직까지 베스트셀러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소설 단편 소설인데 그 소설의 내용은 뭐냐면요, 이제 모든 사람이 지구에 살 수 없게 돼가지고 지구를 다 떠나가야 되는 거야. 그 지구라고 하는 건 원래 우리가 살고 있던 곳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곳을 떠나가야 되는데 열차가 있는데 그 열차가 엄청 빠르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 몇만 관역을 가야지만 이제 살 수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다 타고 가야 돼요. 근데 그 열차도 있는데 다른 것도 있어. 근데 걔는 진짜 느려. 그래서 그 행성까지 도달하는데 이미 사람 수명 다 끝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빠른 걸 타고 가야 되는데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안 타고 가는 거야. 못 타고 가는 거야. 왜냐면 이 지구에 아직까지 할 게 남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걸 타지 못하고 느린 걸 타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 이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냥 이제 지구를 버리고 다른 행성으로 가는 이야기지만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 그 인물의 구조나 상황을 살펴보면 그냥 철거민들의 이야기랑 되게 많이 닮아 있어. 철거민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국가에서 와가지고 내가 살고 있던 집 그냥 때려 부숴가지고 그냥 앞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여기 아파트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철거민들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도 많았었거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 철거민들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뭔가 이제 미래적으로 연결한 거랑 좀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현실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어떤 이제 미래 사회로 이야기하는 소설들이 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은 편할 겁니다. 그렇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요 배를 밀며라고 하는 작품부터 좀 봅시다. 요 배를 밀며라는 작품은요, 뭐 시대로만 따지면 90년대 이후 작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발표는 2001년에 된 작품이거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인데 이 시가 가지고 있는 구조가 딱 현대 서정시의 바이블 같은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쌤이 구조로 그려서 한번 보여줄 건데, 자, 일단 내용부터 한번 보자면, 내용부터. 자, 배를 민답니다. 배를 민대요. 배를 밀어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험이랍니다. 뭐 다 그렇겠지. 희번떡이는 잔잔한 가을 바닷물 위에 배를 밀어놓고는 온몸이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의 한 허공에서 밀던 힘을 한껏 더해 밀어주고는 아슬아슬이 배에서 떨어진 손, 순간 환해진 손을 허공으로부터 거둔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상황을 우리가 이미지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배를 미는 거야. 미는데 살살 미는 거야? 세게 미는 거야? 아주 세게 미는 겁니다. 내가 물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최고의 힘으로 민 거야. 밀었다? 그랬더니 배가 밀렸어? 안 밀렸어? 밀려갔어. 맞죠? 자, 그래서 배에서 떨어진 손, 그 순간 환해진 손을요, 허공으로부터 거둔답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떨어진 손이 순간 환해진 손이라는데, 이 사실 환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문학적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의미를 좀 더 끌어낼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냥 현장에서 읽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배에서 떨어진 손이 환해진 손이다. 그리고 이 환해진 손이 어떠한 의미다라는 걸 막 바로 연결하기 좀 쉽지 않을 거야. 근데 어찌됐건 그냥 이렇게 연결만 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상황 자체는 지금 배를 미는 겁니다. 근데 배를 미는 경험에서 바로 뭐로 넘어갑니까? 여기서 사랑은 참 부드럽게도 떠나지라고 되어 있죠. 자, 화자는 무엇을 밀었어? 배를 밀었어.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배가요, 사랑으로 그냥 바로 치환이 된 거야. 자, 그러면 이제부터 뭐가 생기는 거야? 구조가 생기는 겁니다. 무슨 구조가 생기는데? 배를 미는 것과 사랑이 떠나가는 것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공통점이 있는 거야. 이거 이해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현대시의 작동 원리라고 하는 건 어떤 화자가 A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런데 작품에서 A라고 얘기를 안 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B로 치환해서 얘기해. 어떤 작품에 A랑 B가 둘 다 나와 있는 작품도 있고, 어떤 작품은 A 자체를 아예 얘기도 안 해. 그냥 B만 얘기해. 근데 다 읽어보면 A 얘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이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야, 보통 현대시는. 자, 그러면 이 A와 B가 이렇게 치환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바로 뭡니까? 공통점이죠. 그래서 우리 현대 서정시는요, 이게 글로 쓰여 있는 게 현대시입니다. 근데 이걸 말하고 싶어. 근데 이걸 말하고 싶어서 내가 생각할 때 A랑 B의 공통점은 이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게 시야? 그건 아니잖아. 시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서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사를 바탕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뭐부터 시작하는 거야? 빌드업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빌드업 하다가 하이라이트에 뭘 얘기해야 돼? 요거 얘기해야 돼. 알겠죠? 그럼 이 시의 하이라이트도 결국은 뭐라는 거야?
배를 미는 경험과 사랑이 떠나는 것에 무엇의 공통점이 있는지를 찾아보라, 생각해보라, 느껴보라. 이게 이제 이 시의 목표가 되는 거야. 감상의 목표.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이런 식으로 한 방에 바로 탁 바꾸잖아. 그러면 그냥 바로 이 구조 생각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그 혹시 좀 지났어. 벌써 11개월 지났네. 여러분들 작년에 3월 모의고사 쳤는데 기억 안 나겠죠? 3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현대시의 내용에 뭐가 있었냐면요. 연두에 울다라고 하는 시가 있었거든. 그 연두에 울다라고 하는 시 왜 안 척이야? 기억나요? 네, 왜 웃었냐면 어. 그때 두 잔 넘겨가지고 한 질문 날려. 뭐? 날렸다고? 풀 때 두 잔 넘겨가지고. 아, 연두에 울다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자가 이 기차 타고 가요. 이 기차 타고 가면서 그냥 김밥 주워 먹어요. 김밥 주워 먹다가 저기 창문 밖을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이 창문 밖을 쳐다봤더니 이 여름 들판에 연두빛이 쫙 보이는 거야. 그걸 보면서 들판은 왜 저렇게 푸른가? 그런데 내 안은 왜 이렇게 어두운가? 라고 이제 느끼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 한 방울 또르르 흘린단 말이야. 근데 이 눈물 한 방울 흘린 눈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눈에서 즙처럼 괴는 연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 표현을 통해서 바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 사람의 눈물과 연두에는 공통점이 있는 거야. 이해돼요? 내 눈에 즙처럼 괴는 눈물이라고 표현 안 하고 연두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 근데 거기에서 연두는 생명력을 상징하는데 이제 연두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그러니까 저 여름 들판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사실은 어디 안에 있었던 거야? 내 안에도 있었던 거야. 그걸 내가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내 안이 어둡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연두빛을 찾은 순간 내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는 거야. 그런 내용이 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으로 그냥 바로 치환해버리면 그냥 이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사랑은 참 부드럽게도 떠난대요. 보이지도 않는 길을 부드럽게 떠난대. 배를 한껏 세게 밀어내듯이 슬픔도 그렇게 밀어내는 것이랍니다. 자, 그럼 이 슬픔이라고 하는 건 무슨 슬픔이겠어? 사랑이 떠나간 후에 느끼는 슬픔이겠지. 맞죠? 자, 배를 밀어내듯이 슬픔도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밀어내야 된다는 거야. 맞죠? 자, 그렇게 밀어내면요. 배가 나가고 남은 빈 물 위에 흉터가 있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야? 실제로. 배가 나가고 남은 빈 물 위에 흉터가 뭐야? 그 물 위에 파는 거. 그겁니다. 여기 땅이 이렇게 있잖아. 맞죠? 이 배가 이렇게 있어요. 배야. 원래는 땅이 붙어 있었을 거 아니야. 배를 밀면 여기까지 나가겠지. 맞죠? 배가 앞으로 나가면 주변에 뭐가 생겨? 이렇게 물결이 생길 거 아니야. 맞죠? 자, 이 물결을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한 거야? 물 위에 남은 흉터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흉터라고 얘기한 이유가 뭔데? 뭐랑 연결하고 싶어서? 이별로 인한 상처와 연결하고 싶어서 물 위에 흉터가 남았다고 얘기를 하겠지. 또 뭐라고 되어 있어? 잠시 머물다 가라앉는데요. 실제로 그렇잖아. 머물다 가라앉잖아. 마치 뭐도 사랑으로 인한 상처도 좀 머물다가 가라앉는 것처럼 물 위에 흉터도 가라앉는다고. 자, 근데 이게 하이라이트죠. 이 시에서. 그런데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요. 아무 소리 없이 밀려 들어오는 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데? 뭐라고요? 아닙니다. 봐봐봐. 새로운 사랑이 왔다라고 하면 새로운 배가 들어가야 되잖아. 이 배는 뭘까요? 봐봐봐. 내가 배를 힘껏 밀었어요. 그럼 배가 영원히 앞으로 가니? 다시 어디로 올까요? 여기 오겠지. 배 엄청 무거운데 내가 밀었다고 뭐 가겠냐고. 밀면 조금 앞으로 갈 텐데 결국 파도는 내 쪽으로 올 거 아니야. 그럼 파도 타고 다시 배가 나한테 밀려올 거 아니야. 근데 그 배가 밀려온 게 어떻다고? 내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가 인지하지 못한 그 순간에 그냥 배가 어느샌가 들어와 있었던 거야. 그럼 뭘 말하고자 하는 건데 이 시는? 다시 좋아. 다시 좋아하는 거야? 잊지 못하는. 그쵸? 그러니까 감정 불구들. 봐봐. 헤어졌어. 혹시 환승연애 본 사람 손? 너밖에 안 봤어? 환승연애 아무도 안 봤어? 아 진짜? 이거 보지 마라. 자, X와 나왔어요. 나는 이 사람을 다 잊은 줄 알았어. 그래서 난 딴 사람 만날 거라고 얘기했어요. 동네방네 얘기했어. 근데
내가 한 며칠 좀 지나서 봤더니 걔가 최고인 거야. 내 마음속에 나는 다 비워냈다고 생각했어. 다 밀어냈어요. 슬픔도 그렇게 밀어내는 거라며. 흉터도 다 나았어요. 그래서 나는 없는 줄 알았는데 내 마음속에 여전히 뭐가 있는 거야? 걔가 있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나는 다 밀어냈다고 생각했지만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뭐가 있어요? 내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미련, 이런 것들. 이해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잘 보세요. 배를 밀어보는 경험은 그럼 뭐랑 똑같은 거야? 이별이랑 똑같은 거야. 사랑을 밀어낸 거. 맞죠? 이별로 인한 슬픔이야. 그러면 공통점은 뭔데? 내가 다 밀어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샌가 내 안에 뭐가 들어와 있었다고. 이해돼요? 그게 공통점인 거야.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 시에서는. 이해되죠? 근데 이것도 이렇게 대답 못하면 내가 볼 때 다음 시는 대답 못할 것 같은데? 알고 있었는데. 자, 자, 봅시다. 혼자 가는 먼집이라는 작품이고 요거는 이제 한 90년대?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에 나온 작품이에요. 근데 그냥 거의 90년대 작품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여성 화자로서 굉장히 어떤 자신의 감정을 그냥 이제 애둘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팍팍팍팍. 자, 그래서 이 시는요. 요게 수능 지문이거든요. 이 수능 지문인데 요거 이제 아까 뭐 지각했다는 학생 못 읽어봤겠지만 읽어보니까 자꾸 킥킥거리지 않던가요? 계속 킥킥거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능 끝나고 나서 수험생들이 이거 보고 킥킥 줄 알아 그랬거든. 자꾸 킥킥거린다고. 근데 이제 보면서 왜 이렇게 자꾸 킥킥거리냐 이거야. 그럼 우리가 보통 킥킥거린다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웃음을 참는 것 같잖아.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화자의 정서랑 웃음을 참는 거랑 연결이 되냐 이 말이야.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 읽어봐야 알아. 근데 읽어보면 아니란 말이야. 화자가 지향하는 정서가 있고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서가 있고 킥킥거리는 정서랑 서로 다르거든. 근데 여기에 왜 공존하냐 이 말이야. 애들이 약간 좀 이제 멘탈이 흔들리는 거야. 왜냐면 위에 있는 작품은요 그 수능 완성 연계였어요. 근데 얘는 연계가 아니었거든. 생전 처음 보는 작품이었단 말이야. 나도 사실은 수능에 이거 작품 나오고 깜짝 놀랐어요. 나도 대학생 때 읽었던 작품인데 이렇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게 나올 거라고 나는 상상도 안 해봤어. 그게 이제 나온 거거든. 근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지만.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 또 사람들이 멘탈 나왔던 게 뭐였냐면 당시에 비문학 지문은 뭐가 나왔었냐면 그 영상 화면에 노이즈가 있어가지고 그 노이즈를 제거하는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지문이 있었거든. 근데 그 지문이 또 노이즈를 제거하는 거다 보니까 노이즈라는 말만 20번이 넘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노이즈 거리다가 문학 넘어왔는데 킥킥킥킥킥 거려가지고 사람들 멘탈 나갔다는 이야기 많이 봤어요. 하여튼 자, 그래서 요 내용은요 한 3줄 4줄 정도 읽었을 때 어느 정도 화자의 정서나 상황이 확 파악이 돼야 돼. 그래야지 이상하게 막 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단어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자,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그래서 불러본대요 당신을. 자, 킥킥거리며 한때 저교로움의 울음이 있었던 때. 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구절은 바로 이겁니다. 한 슬픔이 문을 닫으면 또 한 슬픔이 문을 여는 것을. 이게 무슨 말이야? 민호야, 이게 무슨 말이야? 한 슬픔이 문을 닫으면 한 슬픔이 문을 여는. 이게 뭐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응. 한번 슬픈 마음이 다시 완화되고 또 다른 슬픔이 찾아오는. 뭐 완화라는 말을 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야? 슬픔이 찾아와. 야, 오지마, 문 닫았어. 근데 저기서 또 문 열리는 거야. 야, 오지마, 문 닫았더니 여기서 또 열리는 거야. 그냥 두더지 게임 같은 거야. 자꾸 오는 거야 나한테. 나는 슬픔을 안 받고 싶은데. 이해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끝없는 슬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한 슬픔이 문을 닫으면 또 한 슬픔이 문을 여는 것을 이만큼 살아왔다고. 나는 평생 슬프게 살아왔다는 거야.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살아옴의 상처라고 얘기하고 있지. 이 사람 입장에서 사는 게 상처인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요렇게 연결되고 나면 화자의 정서가 벌써 이제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야. 아, 이 사람은 지금 이런 마음 상태구나라는 것들이. 이해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면 나 킥킥 당신을 부른답니다. 단풍의 손바닥, 은행의 두 갈래, 그리고 합침, 저 개망초의 시름, 밟힌 풀의 흙으로 돌아간 당신, 킥킥거리며 세월에 대해서 혹은 사랑과 상처,
상처의 몸이 나에게 다가와서 저를 부빌 때. 자, 잘 보세요. 상처의 몸이 주어입니다. 맞죠? 상처의 몸이 주어고요. 나에게 다가와서 저를 부빌 때가 무슨 말이야? 지를 부빌 때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상처의 몸이 나에게 와서 나한테 막 부비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처가 나랑 굉장히 가까운 존재라고. 상처가 내 옆에 있다고. 이해되죠? 자, 그래서 부빌 때 당신 끊고, 자, 그대는 봅시다. 그대라는 자연의 달과 별이랍니다. 킥킥거리고 당신이라고 금방 울 것 같은 산의 아름다움이래요. 그것에 기대서 나는 마음의 무덤에 벌초하러 간답니다. 음식도 없이 맨술 한 병 차고 병자처럼 간대요. 자, 끊어봅시다. 이미지 한번 떠올려봐봐. 마음의 무덤인데 마음의 무덤은 실제로 없겠지만 실제 무덤이라고 하면 이미지를 떠올려봐봐. 무덤이야. 거기를 찾아가는데 어떻게 찾아가는 거야? 소주 한 병 들고 찾아가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안주도 없어. 그러니까 소주 한 병 들고 찾아가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세대에선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이미지일 수도 있는데 이제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 깡소주 한 병 들고 다크서클 이렇게 돼가지고 그 비석 앞에 가가지고 울면서 뭐 하고 있어요? 그럼 깡소주 계속 들이키고 있잖아. 그럼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인데? 슬픈 거죠. 그치, 슬픈 건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슬픈 건 맞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상실감이에요, 상실감. 왜냐면 무덤에 찾아갔잖아. 이해돼요? 그럼 그 사람을 볼 수 있어, 없어? 없어. 세상에서 잃은 거야, 그 사람은.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가는 그 감정을 우리가 좀 상실감이랑 연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돼요? 다시 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실제 무덤은 아니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마음의 무덤이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런 상태라고 지금.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읽으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떤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냐면 나라는 존재가 있고요. 당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나와 관련된 단어들을 한번 나열해 볼래? 뭐 있을까요? 슬픔, 사랑과 상처, 마음의 무덤, 이런 것들이 뭐야? 나와 관련된 시어인 거야. 화자와 관련된 시어예요. 자, 그러면 당신과 관련된 시어는 뭐가 있는데요? 그대라는 자연의 달과 별. 맞죠? 자, 그 다음 또 뭐 있어? 아름다움. 산의 아름다움. 그리고 밑에 이제 나중에 읽어봐야 아는데 여기 보면 이쁜 당신이라고 해서 당신이 이쁘기까지 해야 돼요. 맞지? 자, 그럼 생각해봐봐. 나는 나와 관련된 단어는 슬픔, 사랑과 상처, 뭐 무덤 이런 거야. 당신과 관련된 단어는 뭐야? 자연, 달과 별, 아름다움, 이쁨이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실제로 이 당신이 아름답고 이쁜 거야? 그렇진 않아요. 이게 내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이 사람이 아름답고 이쁜 게 아니고 이 사람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은 전부 이 사람이 당신에게 부여해준 단어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뭔가를 부여해준 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느껴야 돼? 방향이 원웨이라는 걸 느껴야 돼요. 이거는요, 나만 당신을 향하고 있고요, 당신은 날 향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해되죠? 당신은 단절되어 있는 상태야, 나와. 그런데 나는 여전히 당신을 뭐 하고 있어? 그대라는 자연의 달과 별, 아름다운 이쁜 당신이라고 얘기한다고. 당신이라는 말 참 좋다면서.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 그러나 치병과 환후는 각각 따로인 것은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치병은요, 병을 다스리는 거야. 환후는 뭐야? 병 그 자체를 말합니다. 이게 사실 당연한 말이거든, 나중에 보면. 봐봐봐. 여러분들 병 걸렸어. 병을 다스리려고 해. 다스린다고 다스려지니? 마음대로 안 되잖아. 맞지? 자, 그래서 병을 다스리는 것과 병은 각각 따로라고. 당연한 말이거든. 근데 이 말 왜 하는 거야? 이 말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야. 당신이 있다고 해서 내 아픔이 나아지지 않나? 아픔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맞는데 당신이 있다고 해서는 아니죠. 왜냐하면 당신이 있다고 해서라고 하는 이 가정은 여기에서 뭔가 성립할 수 없어. 뭘까요? 치병을 뭐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어떤 감정에 따라서 하는 어떤 행동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반응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한다고 해서 당신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고. 이해돼요? 그 말을 조금 더 나아가면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돼? 자, 슬퍼. 더 슬픈데 이거. 자, 잘 보세요. 내가 아니라서 끝내버릴 수 없는, 물을 수도 없는 참혹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솔직하게 말하면 이거는 문제로 안 나와요. 왜냐면 내가 생각할 때 10대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아니라서 끝내버릴 수도 없는, 물을 수도 없는 참혹이 무슨 말일까요? 당신이 좋아하는 만 왜 참혹하고 왜 끝내버릴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는데 좋아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서. 이미 끝나면 되잖아. 그러면. 이미 죽어가지고 뭘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저 해석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거는 해석의 그 갈래가 여러 가지인데 실제 저 해석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거든. 그게 저건 결론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짝사랑을 좀 해봤겠나 여러분들이? 자, 진짜 가슴 시린 짝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해돼요? 나 진짜 왜 사랑에 빠지는, 혹시 여기 덕질하는 사람 없습니까? 왜 덕질하는 사람들 중에 쓰는 용어 중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도 쓰는지 모르겠는데 왜 덕질을 시작하게 된 게 그냥 진짜 우연한 계기로 갑자기 이제 덕질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덕통사고 당했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 이제 그렇게 마치 교통사고 같은 거야. 사람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도 내가 계획하고 가시는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찾아오는 거야. 근데 거기에 미친 듯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감정을 내가 나 스스로 끝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야. 누가 끝낼 수 있어? 저 사람이 끝낼 수 있는 거야. 저 사람이 날 끊으면, 날 거절하면, 또는 헤어지자고 하면, 만약에 사귀고 있는 사이라면 헤어지자고 하면 끝낼 수 있는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당신이 죽었다면 끝낼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맞지? 근데 나는 계속 원웨이인 거야. 당신의 반응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내가 스스로 나를 끝낼 수가 없어서. 그래서 뭐 하다고 지금 참혹스럽다고. 그런 해석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해석도 있는데 나는 그 해석을 좀 더 좋아하는데요. 뭐냐면 무덤이 결국은 마음의 무덤이잖아. 그래서 나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실제로 죽었다는 것보다 난 더 슬픈 게 그 사람이 나를 너무 매몰차게 등지고 떠나서 그냥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왜냐면 어차피 보러 갈 수 없기 때문에 다 차단당했거든. 이거 이해돼요? 자, 그러면 그 차단당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날 끝내달라고 얘기할 수 없단 말이야. 내가 끝내야 되는데 내가 끝낼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래서 당신이 내가 아니라서 끝내버릴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는 그 참혹이라고. 근데 당신이라는 말 참 좋다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시입니다. 실제로는. 근데 쌤이 마지막에 얘기했던 요 3행의 내용은요,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좀 힘들어. 그냥 이거는 내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여러분들은 뭐까지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일방통행이다라는 걸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돼요? 자, 그러고 나면은 충분히 해결됩니다. 뒤에 있는 문제들도. 알겠죠? 정서가. 뒤에 보기를 한번 볼게요. 이게 왜 그렇게 퉁쳐도 되냐면요, 여기서 보기에서 퉁치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 이해 못할 거니까. 자, 두 번째 줄 보면요, 나에서 나타나 있는 독특한 발화 방식. 끊어질 듯 이어지는 서술. 실제로 다 있었죠. 독특한 발화 방식이 있었고 끊어질 듯 이어지는 서술 있었죠. 자, 어휘의 반복적 출현 있었습니다. 현자 고개 들어. 자, 맥락이 없어 보이는 구절들의 배열 막 있었죠. 수시로 등장하는 말줄임표 있었어요. 자, 쉼표 등은, 자, 그래서 독특한 발화 방식부터 여기 쉼표까지 세 줄을 그냥 한 번으로 묶은 거야. 묶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거나 치유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화자의 내면이라고 딱 박아서 얘기했어요. 박아서 얘기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각각 나눠서 할 필요도 없어. 점점점 왜 그렇게 많이 썼는데? 요거 2개 때문이야. 왜 그렇게 킥킥대는데? 요거 2개 때문이야. 이해돼요? 그냥 요거를 하나로 퉁쳤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랑 연결해서 그냥 바로 문제 해결하면 됩니다. 이해되죠?
자, 잘 보세요. 사랑의 이 장치들은 전부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거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화자의 내면이라고 했어요. 자, 2번 선지 한번 보세요. 상처의 길에서나 킥킥거리고 있죠. 당신을 부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말 줄임표와 쉼표를 사용했단 말이야. 맥락 없는 말들도 했어. 킥킥. 자, 그런데 걔는 전부 뭐라는 거야, 결국은. 사랑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거고 치유되지 못한 상처를 떠올리는 거라고.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화자의 심적 상태를 보여준다고요? 아니지. 사랑의 기억이 뭐해지는 거야? 뚜렷해지는 겁니다. 왜? 나오는 이 표현들이 전부 사랑의 기억을 떠올린다고 했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뚜렷해지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희미해지는 게 아닌 겁니다. 이해되죠? 자, 이렇게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뒤에는 소설인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